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정치인의 지지자는 그를 소개하며 이런 걸 잘했고 저런 걸 잘했다고 말합니다. 잘한 것 하나 없이 중앙정가에서 자리 차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질문은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가죠. 그 아실이 12년째 궁금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6번의 이적 포함 18번의 당적 변경 과정 동안 이인재에게서 나타난 단 하나의 일관성, 보수화입니다. 24년 6월 첫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저는 이 인류의 난제를 푸느라 아주 오랜 세월 고민했습니다. 덕질인이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갑입니다. 이건 마치 KBS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다루어줘야 할 것 같은 일이에요. 변절자는 왜 보수화하는가? 더 짧게 줄이면 저 인간 왜 저래? 심각한 뮤턴트들이 있습니다. 최근 진보화하는 듯한 조갑재 씨 같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는 원인 어 밀리언이에요.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그리고 그러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변할 리 없다고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안 변합니다. 변희재 씨 같은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걸까? 30대 때 고민할 때는 그들을 객체화시키고 타자화시키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 고민도 좀 쉽고 아주 단순했달까요? 근데 요즘은 내가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군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손희상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손희상 선생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저는 그렇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저는 아니에요. 와, 네. 그럼 보수화된 손희상 선생을 한 번쯤 보고는 싶어요. 어떻게 보수화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야 그렇게 되는데 뭐 딱히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손희상 그렇죠. 선생은 저분은 지금. 처음 나올 때는 그 음식도 필요 없었잖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강장액 드시고. 그러니까 영양액으로 가도 되고 예, 손희상 선생은 인생에 탈출 옵션이 많기 때문에 보수화될 필요성이 딱히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 뭐가 필요해야 돼. 그럼 그 필요한 게 뭐? 사람들은 단순하게 말할 수 있죠. 더 유명해져야 돼서 유명세를 유지해야 돼서 돈이 필요해서 권력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그건 너무 큰 구분입니다. 아니요. 혹은 너무 작은 구분입니다. 그걸 총합할 수 있는 무슨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12년을 이 방송을 했는데 이 미디어 노동자 일을 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오늘 직접적인 중요한 사례를 듣고 있는데 제가 따라갈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오늘 내로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신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인재는 멋있었다. 아, 그렇죠. 멋있었죠.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아, 당시에는 너무 과격하게 보일 정도로 문호동 최저임금이라니 예. 이런 좌빨이 있나? 노동부 장관이 파업 현장을 찾아가고 장관이는 뭐야? 이인재? 노조를 만나고 그러는 모습이 젊은 유권자들에게는 아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사실 그 사례를 들으면서 어제의 사례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선덕선덕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멋진 이런 멋진 사람이 궁금증이 하나 풀리는 거예요. 제 앞에 선배들. 제 한 6, 7학번 선배들. 되게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20살 때 봤을 때. 그 선배들 중에 이인재 장관 좋아하는 사람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저 형들 왜 미쳤나 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던 거예요. 95년도에 국회의원을 때려치우고 지방선거에 나갑니다. 이인재 체급 상승에 의원이요. 도전합니다. 네. 그리고 손쉽게 경기도지사에 당선됩니다. 장난 아닙니다. 예. 이인재 도지사가 당시 보수 여당의 기조와 맞지는 않았지만 그 지방선거에서 민자당이 꽤 크게 졌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문민정부의 인기가 좀 떨어져 있을 때였거든요. 네. 집권 3년 차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나라를 다시 세우는 과정으로서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근데 민자당 안에 그 반란군 출신들이 막 있으니까 아직 남아있던 네. 이게 그 어떤 뭐랄까 이데올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 민자당 안에서. 모순이죠. 네, 모순이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되게 많은 지역에서 선거에서 졌고 심지어 이제 그 서울도 조순 서울시장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크게 졌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원래대로면은 만약에 뭐 선거가 1년 전에 벌어졌다 그랬으면은 민자당이 웬만하면 휩쓸었을 것이었는데 네. 일단
자민련의 세를 충청권에서 넘어설 수 없을 만큼 인기가 떨어졌고 호남권에서 민주당에서 이길 수 없었고 네. 문제는 서울시장을 뺏겼다는 거죠. 네. 그리하여 그때가 아마 광역자치단체장이 15명인가 이랬을 거예요. 지금은 18이죠. 그중에 5? 얼마 못했습니다. 5명, 6명? 민자당이 크게 깨졌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이긴 데 중에 하나가 경기도였었어요. 맞습니다. 서울도 졌는데 경기도를 이겼다. 경기도를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경기도지사를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네.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30%, 자민련 후보가 10%, 그리고 이인재 후보가 40%를 2위를 여유 있게 물리쳤습니다. 네. 이인재 도지사는 지방행정 공무원이 하는 일을 일종의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무원의 친절도 평가 기준이라든지 그런 행정 서비스 시스템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 한국의 공무원은 통치기구에 속한 통치자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시민들 위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구글에 90년대 공무원 하고 검색해 보시면 그때 예전의 공무원들이 어땠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후진국형 공무원이죠. 그렇죠. 고압적이고 뭔가를 원하고. 네, 일단 민원인에게 반말하는 건 되게 기본으로 장착돼 있었었고요. 심지어 민원을 처리하려면 뇌물 같은 것도 줘야 됐었어요. 뭐 심한 뇌물이 아니라 뭐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주고 뭐 그런 거. 갖다 바쳐야 되는 사람. 네. 그냥 동네 주사라도. 그랬던 것을 지금의 친절하고 유능한 한국식 공무원 시스템으로 바꾸기 시작한 사람이 이인재 도지사였습니다. 혼자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 예. 혹은 가장 먼저인 사람. 그런 물꼬를 튼 사람. 이런 훌륭한 이인재 도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광고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그타르트와 스콘 맛집 꾸르꾸르,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 흉어 비오틴, 아름다운 재단 18얼음 캠페인, 촬영할 때 쓰는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녹용 중 으뜸이라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장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버섯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황 냉기를 가진 뿌리 식물로 인삼 녹용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로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옥 평산네이처. 첨가물을 더해 맛을 만들어내면 유통기한이 늘어나요. 재료를 아끼고 레시피를 바꾸면 이익이 늘어나요. 그런데 말이죠. 꾸르꾸르는 다르고 싶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의 맛을 믿거든요. 진짜 디저트의 맛. 달콤한 순간은 꾸르꾸르.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야, 그건 머리에 좀...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2001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재단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18어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당연합니다. 알고 계시겠죠? 세상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캠페이너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웹페이지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보 담당자 여러분 가서 참고해보세요. 재밌는 거 많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뻗어갈 수 있게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저희가 지금 긴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프롤로그가 안 끝난 것 같아요. 네, 내일 이 시간에도 프롤로그가 한 편 더 준비되어 진짜?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홈페이지를 들러봐 주십시오. 위대한 이인재. The Great. 위대하지는 피닉스.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야. 하지만 여기까지는 훌륭해요. 그게 네. 그죠. 훌륭한 이인자라고 할 수 있죠. 옛날에 말 어. 이인자. 그런 거잖아요. 그 한국인이라서 네. 불행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한국의 뭐 치안이 나쁘다거나 뭐 저 한국에 차별이 많이 나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든 분들도 많죠.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의 좋은 점을 생각했을 때도 한국에 있어서 불행한 점은 한국처럼 잘 갖춰져 있는 나라의 방문자가 되어보고 싶다. 근데 그런 나라가 드물잖아요. 일본, 대만이 있네요. 아름다운 개발도상국에 간다. 그럼 공무원을 만나서 개고생한다. 경찰이 막 운전하고 가는데 불러 세워가지고 맥주값을 달라고 막 하고 막. 그죠.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내려가지고 아이고 날씨 이쁜 거 봐라 이랬는데 네. 가방이 없어져 있고 가방이 돌아왔네 하고 봤더니 노트북이 없어져 있고 누가 마약을 넣어놓질 않나. 한국은 다니기 너무 좋아서 이런 걸 그 방문자로서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제가 유튜브에서 한국 방문기 같은 영상 같은 거 볼 때 그런 생각 많이. 그 사람들 표정 다 밝죠. 오, 세상에 이럴 수가 하면서 되게 밤에 좋아요. 돌아다니면서 되게 신나하고 막. 근데 그런 세상을 일군 많은 시민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정치인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이인재의 역할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 역할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또 보죠. 아, 한국이 과거에 되게 힘들게 살았던 그런 시절에서 되게 잘 정비된 나라로 한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그럼요. 네. 아, 그 중에는 또 이제 그 지역 문화가 과거에 거의 없다시피 했었다가 지역 문화가 뭐 여기저기 막 생겨나는 뭐 그런 지금 길목에 우리가 있죠. 우리가 지금에야 이제 동네 다니면서 동네에 문화 상품이 뭐가 있고 사람들이 문화 활동을 뭘 하고 있고 여기에 지역 예술가가 뭐가 있고 이런 걸 홍보를 하잖아요. 네. 아무도 안 찾아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게 늘 있던 건 줄 알죠.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아,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한 그 물꼬가 이인재 도지사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랬대요. 지금까지 한국 문화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뭘까요? 지역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이인재 도지사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후덜덜. 그게 경기문화재단이에요. 와. 그러니까 지자체가 파파미 예산을 써서 네. 공공의 세금을 써서 운영하는 민간재단 형태의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적어도 OECD에 가입한 나라 중엔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없으니까 이 문화재단 시스템이야말로 한국식 문화정책의 가장 뭐랄까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거기에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이인재였다. 경기문화재단. 네. 아, 지금은 전국 지자체들이 온통 경기도를 따라서 문화재단을 다들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따라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원래 좋은 제도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네. 다들 베끼거든요. 그다음에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도 까먹습니다. 뭐 네. 좋은 일이죠, 민간에는. 네. 아, 이제 문화재단이 있는 지자체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중에 제일 먼저 따라한 곳이 서울. 아하. 이명박 시장이 만들었습니다. 오, 근데 경기문화재단의 시작과는 또 약간 시간차가 있네요. 그렇죠. 굉장히 그러면 경기문화재단은 한참 앞섰다. 네, 선진적인 시도였네요. 네, 굉장히 90년대 처음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공공의 세금을 써서 자기가 대선에 출마할 기반을 만들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명박이 만든 서울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공공의 세금을 써서 이벤트 회사처럼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내로남불사리죠. 네. 그 머릿속에 늘 그런 게 붙들어 매져 있다 보니까 성남 FC 수사하면서 인기를 얻었다고 수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뭔가를 했다.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네. 계속 굴러갈 수 있는 문화 행정 시스템을 만들었다. 세계 최초로 뭔가를 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한국의 문화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제 생각엔 이게 이인재 도지사의 가장 큰 업적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알진 못하더라고요. 문화 방면에 돈 쓴 건 보통 금방 잊혀지니까요. 네. 불사조가 드디어 두 날개를 쫙 펼쳤어요. 네. 이인재 도지사는 2년 후인 1997년 대선에 여당 경선에 출마합니다. 네. 당초 한 자릿수 지지율로 시작했으나 일단 노동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도지사로서 되게 잘 해왔던 그 커리어가 있고요.
6월 달에 TV 토론에 나갔을 때 거기서 굉장히 연설을 잘했습니다. 50 청문회 어게인. TV 연설의 임팩트가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TV 토론회를 마치고 나서 이인재 후보에 대한 그 지지율은 이회창 후보 바로 다음으로 2위가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회창 감사원장을 네. 언론들이 대놓고 보수 언론들이 좀 밀어주고 있던 분위기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민자당 내에서 이인재 의원, 이인재 장관, 이인재 도지사의 위치가 좀 외톨이에 가까웠기 때문에 네. 측면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세력이 매우 적은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저는 모르지만 선배 언론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설 들으면 확 간다더라 이인재는. 결국 여당 후보는 이회창으로 됐습니다. 그래도 집니다. 네. 이회창 후보가 이제 나오게끔 그렇게 경선이 됐는데 그런데도 그 이인재 도지사의 TV 연설이 너무 많이 회자가 되고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언론들이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이인재 후보의 그 지지율을 계속 같이 여론조사할 때 계속 같이 봤었어요. 이인재의 인기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언론들이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인재가 계속 회자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나중에 수십 년 지나 생각해 보니까 말이에요. 예, 이인재 후보가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면 탈당을 해야 되잖아요. 경선을 졌으니까. 그 탈당을 전제로 해서 그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탈당하라고 부추기는 아직 탈당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민자당과 보수정당의 역사에서 언젠간 생겼을 균열이 이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위적으로 중도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옛날 군인들이 모여있던 보수정당. 언젠가 갈라질 사람들. 그래서 이게 언젠간 갈라져야 해. 그 다음에 새로운 세력이 나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지지자들과 정치인들이 이인재를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는 언론인도 있었습니다. 안철수 바람이 불기 20년 전에 이인재 바람이 붑니다. 네. 특히나 그 이회창 후보가 아들의 병역 문제로 인해서 급격하게 인기를 잃었었던 그 여름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1997년 8월 30일 그때 여론조사에서는 이인재 후보의 가상 지지율이 1위, 전체 모든 후보를 통틀어서 1위에 오릅니다.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합니다. 예, 2위인 김대중 후보보다 6%가 높았고 여권의 정식 대선 후보인 이회창 후보보다는 20% 이상이나 더 높은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진짜 여름이었다. 예. 그 시절만 해도 자식 비리는커녕 요즘만 해도 본인 병역 비리도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네. 어쩌다 군대 못 갔는지 신경도 전혀 안 씁니다. 이때는 이 일로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사실상 2번 1위를 달리다가 꼬꾸라진 대선에서 아들 병역 의혹에 의해서 가장 큰 데미지를 입었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급부로 이인재가 부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인재 도지사가 그것을 뭐랄까 약간 시대적인 사명처럼 받아들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해 9월달 추석을 앞둔 시점에 탈당을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출마를 하고부터는 여론조사상의 1위로 다시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뭐 최근 총선을 말할 것 같으면 개혁신당 같기도 하고 늘 반복되는 일이고 저를 비롯한 제 나이 또래의 많은 정덕들이 이때부터 이런 꼴을 처음 보았습니다. 네, 이인재 후보가 대선에 나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이제 그 기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대선에 나와 버리니까 진짜 자기 당을 버리고 탈당했다는 자체가 실망 요소잖아요. 매력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매력이 툭 떨어지는 거죠. 이인재의 피닉제 서사의 출발입니다. 네. 97년도 대선이 아주 특이했던 게 일단 김대중 후보가 92년도 대통령 선거 때에 그 YS에게 밀려서 지고 은퇴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정계에 돌아오면서 민주당으로 복귀하지 않고 새정치국민회의를 그렇죠. 만듭니다. 국민회의라는 신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후보였던 조순 서울시장이 지지율에서 DJ에 비해서 되게 많이 밀렸습니다. 우리 서울 포청천 조순 시장. 네. 그래서 조순 시장이 아예 다른 당의 후보인 이회창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죠? 피닉제가 나타나자 모두가 피닉제와 비슷하게 굴기 시작합니다. 피닉제는 아직 피닉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합종연횡. 그리고 당시에 그 스펙트럼 상에서 가장 우익이었던
자민련의 김종필 후보는 자민련은 민자당보다 오른쪽이었습니다. 네, DJ를 지지하고 나섰지요. 진짜 합종 연예인이네요. 네. 판이 엄청나게 뒤엎어집니다. 네, 뭐 이념이나 진영으로 나뉜 선거가 아니었어요. 아주 혼탁했었고 그 와중에 이인재 후보는 대선에서 3위로 떨어졌습니다만 하지만 무려 500만 표를 득표합니다. 네, 무려 그 19%의 득표를 받았습니다. 19.2%. 네, 지금까지 양당을 제외하고 제3후보가 이만큼의 지지를 받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대선에서 3등이 20%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네, 아주 대단했던 거죠. 예, 이건 뭐,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대선 지지율이 이거보다 높았던 때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선 성적은 늘 초라했죠. 그렇죠. 이건 이제 그 전후에 정몽주는 출마도 못했고 네. 정주영은 출마했을 때 이만큼 못 받았습니다. 네. 현재까지 제3후보의 가장 큰 성적입니다. 이때 이회창 캠프에서 진짜 엄청나게 네거티브를 걸었거든요. 탈당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내내 보수 언론에서 그 취재 비화 전하면서 그 출구조사 나오자마자 이인재 땡땡기가 흘러나왔다. 이런 보도가 줄을 이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좀 어떤 여론조사에서 자꾸 자기들이 3위로 집게 되니까 일단 2위부터 잡자 해서 이인재 캠프를 결국 넘긴 건데 물론 막판은 이긴다고 나왔어요. 그죠? 이회창 후보가 성공적으로. 이긴다고 나왔어요. 근데 신승했죠. DJP 연합이. 네. 하지만 그렇게 신승하게 된 어떤 조건 중에 하나가 이인재입니다. 그렇죠. 이인재의 19.2%. 그러니까 이인재 후보가 나와서 DJ가 대통령이 당선됐다라고도 할 수 있죠. 이인재는 19.2%의 지분을 가지고 살아남긴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지역 기반이 없었으면 정당으로 살아남을 수 없었는데 본인은 충남 출신이고 베이스가 같은 김종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뚫는 건 더 어려웠습니다. 그걸 뚫는다고 열심히 하자니 그릇이 작아져요. 전국 정당으로 어차피 승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 500만 표의 지분을 가지고 양당 중 하나로 가기로 하는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자기가 탈당한 당으로 가진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신당과 국민회의가 당대당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민주당적을 갖게 됩니다. 네, 그 국민회의가 다시 민주당과 합쳤기 때문이지요. 이인재 선생은 민주당원이 됐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네. 그렇죠. 그리고 2000년 총선에서 민주당원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됩니다. 그때까지의 민주당 역사상 가장 많은 민주당 후보를 다 당선시켰습니다. 두두둥. 이게 그 지금 뭐야 이게? 60, 70대 정치인들이 김대중을 이어받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김대중의 민주당이 지금의 민주당의 보통 절반 정도 성적 내는 게 예전의 총선이었어요. 네. 100석 꿈도 못 꿀 때도 많았습니다. 맞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100석을 넘기느냐 마느냐 갖고 막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00년이 16대 총선이었단 말이에요. 네, 00년 총선 때 아마 그 한나라당하고 한석 차이였을 겁니다. 그 둘 다 이제 한 130석, 133석, 132석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제 기억이 맞네요. 왜냐하면 그때는 DJP 연합이 아직 공고할 때여서 자민련과 민주당이 공동 캠프였거든요. 이인재 후보가 이인재 그 선대위원장이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만드는 데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것도 제가 정덕이 할 말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연립정부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후에 연립정부를 가져본 적이 없고 제대로 된 민주화가 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그때. 네. 근데 연립정부라고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책임총리 김종필을 세우고. 근데 내부의 지역 정당에서의 알력을 다 조정할 만큼의 에너지는 또 없었어요. 그래서 연합 후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단일화를 하는데 그냥, 지금의 상식으로는 네, 그냥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민련 후보가 다 나오고 네. 이긴 사람들끼리 하는 거였어요. 네. 그랬는데도 한나라당하고 거의 삐까 뜹니다. 네, 대승이에요 이건. 그 시절로 하면. 그리고 이제 한국의 정치가 지금 양당 구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사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양당 구도가 이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것을 이인재 선대위원장이 거기에 되게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고요. 정확히는 이인재가 이끄는 민주당과 이회창이 이끄는 한나라당의 구도로 한국 정치가 양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둘 다 각자 자기 당에서 탈당하고 자유선진당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것이 충청 맛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청의 힘. 이회창 의원은 그 박근혜에게 밀려서 나왔고, 맞아요. 예, 이인재 민주당 의원은 2002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밀려서 나왔습니다. 이게 저 00년 총선 얘기 좀만 더 해보면 예. 이인재가 리더로서 혹은 이제 선거를 책임지는 선거 기획자로서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돌이켜 볼 수 있는데, 평민당 민주당과 자민련이 처음으로 같이 선거를 치르게 됐잖아요. 한 네. 팀으로. 그때 내놨던 게 S자 정당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이 S자 정당이 뭐냐면 이길 수 있는 곳들을 정해놓은 거죠. 어디냐면 제주, 호남, 충청, 수도권, 강원. 네. 이에요. 이걸 S자라고 불렀어요. 네. 지금도 없는 지역구도예요, 이건. 왜냐하면 자민련이 평민당 민주당에 붙어있기 때문에 강원, 충청이 유리하잖아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대로 다 이깁니다. 예, 호남만 석권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은 당연히 정주영도 구상한 적 없고 김종필도 구상한 적 없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으니까. 그 전에 통일국민당하고 자민련은. 근데 그 여건이 된다고 그 그림을 그리는 건 얘기가 다른 일이잖아요. 이인재는 그 정도 그릇이 됐던 인물입니다. 네. 빨아주는 게 아닌 건 아시죠? 근데 그 정도의 성과를 냈으면은 What happened to him? 대선 재수해볼 생각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지지자들이 이인재를 원했어요. 그죠. 더더욱이 당이 원했어요. 왜? 나 떨어질 사람인데 이번에 캠페인 덕분에 붙었거든. 민주당 당내에서 원합니다. 이인재를. 그랬지만 이인재는 자민련으로 갑니다. 탈당을 하고요. 자,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이인재를 원했습니다. 네. 이걸 설명했어요. 네. 그리고 당원들은 노무현을 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민련으로 가서 이인재 의원은 자민련으로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이 되죠. 그러니까 그 서양 쪽의 신화나 유럽 신화나 판타지 문학에서 현재 합의되어 있는 불사조의 모습은 죽으면 재가 되고 그 재 안에서 알이 딱 탄생해서 그 알이 부화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전혀 안 죽는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보통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알에서 나왔죠, 다시. 그죠. 민주당 알을 깨고 새로 나와서 갑자기 또 불사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00년만 해도 이인재를 국민의 정부의 황태자라고 했었습니다. 네네네. 예. 거의 뭐 이제 DJ의 후계자처럼 보는 시각도 언론인도 있었었고. 원내도. 왜냐하면 00년 당시에 그의 상대가 될 줄 몰랐던 지리멸렬한 정치인 노무현은 부산에 나갔다가 당연히 떨어질 부산에 나갔다가 졌거든요. 네. 노무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 근데 대중인지도가 엄청 높았고 본인보다 더 높아졌다는 사실을 01년에는 이미 그 사실은 중앙의 언론인들과 중앙의 정치인들은 몰랐고 특히 이인재 본인이 제일 몰랐죠. 그때 그 당시에 민주당 경선에서 이인재 후보하고 노무현 후보가 이인재 후보는 노무현 후보가 왜 저렇게 지지율이 나오는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지율 그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때 되게 이상한 전략을 썼었어요. 그 노무현 후보를 빨갱이라고 공격하고 심지어 맞아요. 그 가족을 장인을 건드리는 맞아요. 그런 색깔론을 펼쳤는데 그게 본인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 이상한 전략이었어요. 이인재 입장에서 보자고요. 신선했고 일변 급진적이었던 성격으로 큰 일을 맡아서 잘해온 사람이 갑자기 대선 경선 가서 색깔론 공격해요. 다른 후보를. 근데 거기서 져. 그럼 이게 뭔 쪽이야 이게. 네. 그래서 그렇죠. 캐릭터도 망가지고. 네. 그래서 탈당해요. 물론 그 전에도 신호는 있었어요. 97년 대선에 이인재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인재에 옛날에 열광하다가 이 사람 왜 이래 라고 처음 했던 게 97년 대선 당시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박정희 마케팅을 시작했거든요. 리틀 박정희라고. 가만두면 박정희 닮았죠. 그래서 박정희 머리 스타일라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때 막 그 PK 지역을 잡으려는 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때부터 상당 지역에서 매력이 뚝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만 아니었어도 500만보다 좀 더 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이미지를 용감하게도 밀고 나갔다면. 하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죠. 97년의 이인재는. 네. 그리고 02년의 이인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04년의 이인재는 이랬습니다. 자민련 의원이 돼 있었고요. 그렇죠. 어느새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노무현에게 경선 지고 그렇게 해서
양당에서 다 대선 경선 접은 기록을 남기고 예. 그리고 화가 나서 탈당 자민련 그리고 근데- 당선. 근데 2004년에 좀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회창 캠프가 2002년 대선 때에 돈을 차떼기로 실었다가 불법으로 여기저기 뿌렸던 일이 있었죠. 네. 이건 사실이에요. 이 사건을 당시에 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떼기당이라는 조롱이 한 10년 갑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인재 자민련 의원을 구속했어요. 구속? 왜? 이회창에 대한 지지의 대가로 5억 원의 뇌물을 먹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창을 언제 지지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그 TV에서 제가 봤던 일인데요. 구속영장을 들고 오는 검찰을 막기 위해서 이인재 의원의 지지자들이 사무실 근처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으아, 뭐. 아니 억울할 만하죠. 이회창 인생에 루시퍼가 있다면 그건 이인재거든요. 그러니까 강목과 쇠파이프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그 바리케이트 안에서 가스통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반발했던 거죠. 네. 근데 그때 그걸 봤을 때가 제가 되게 아직 어렸을 때인데 TV에서 그걸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거 갱스터잖아 완전히. 그럼요.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인재 의원한테 싸이월드에서 그 일촌 신청을 했습니다. 찾았어 또 어떻게? 아니 그때 이인재 검색하면 나왔었어요. 그때 SNS잖아요. 근데 그때는 온 국민이 다 사인을 하다 보니까 이름 검색하면 꼭 예. 수십 명이 나왔어. 아니 그 포털에서 이인재하고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그 포털에 이인재 나오면서 바로 그 싸이월드 그래요? 링크가 나오는 잘못 검색할 때도 많아. 그래서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저 당시에 중학생이던 이명박 씨 싸이 가보면 제발 친구 신청 그만하라고 써 있습니다. 저 아니에요. 혹은 뭐 잘못했어요. 뭐 이런. 저는 이제 그 싸이월드 시절부터 뭐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뭐 어떤 SNS에서도 모르는 사람한테 친구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근데 그쵸? 이인재가 너무 멋있었어. 그렇지. 저런 갱스터를 봤나? 모르는 사람한테 뭘 이렇게 뭐 신청하고 그랬던 게 제 인생을 통틀어서 이인재 의원이었어요. 농성전을 했기 때문에. 근데 받아주더라고. 실시간으로. 영광입니다. 야, 실시간? 예, 구속되기 직전인데 그 바리케이트 안에서 싸이월드 1촌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때는 폰으로 진짜로. 인터넷을 하는 게 너무 비싸서 못했을 그죠. 수도 있고. 그 사무실이니까 사무실 안에는 이제 인터넷 깔려 그럼 있잖아요. 저기 다들 공성하고 있을 때 네. 데스크탑 앞에 앉아 있던 거예요. 네. 야 멋있습니다. 이게 놀라지 않았다. 긴장하지 않았다. 밀려오는 일촌 신청을 받고 있었다. 그죠. 사인이나 볼까? 그래서 여유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잡혀가셨습니다. 아 그러면은 당시 이인재 의원이 네. 검거되기 직전에 한 것은 손이상 어린이의 일촌 신청을 받아주고 잡혀간 거네요? 뭐 저뿐만이 아니었겠죠. 그걸 멋있게 느낀 사람이 저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완전 당시에 갱스터잖아요, 이건. 친구 신청을 받아들여진 모든 사람들이 네. 이인재의 팬이 됩니다. 어린이의 꿈도 지키고. 팬은 아니었어요. 그냥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냥. 근데 이제 결국 잡혀갔고요. 양쪽 팔을 수사관이 붙들고 데리고 나갔는데 그 사진도 있습니다. 아주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럼 이인재 선생은 왜 그렇게까지 검찰에 저항을 했는가? 그리고 이게 문제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저항을 했는가? 그때 받고 있었던 혐의가 돈을 받고 이회창을 지지했다는 거였는데 그때까지 이인재 용의자가 이회창을 지지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주 잘 알고 전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정확히 번도. 기억해요. 네. 단 한 번도. 네, 지지는커녕 서로 원수지간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지지를 했는데 이회창이 그렇게 됐으면 정말 실수를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웁스. 내가 500만 표를 받아버렸네. 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냐하면 유년기에 이회창 후보도 이회창 총재도 충청권에서 컸거든요. 네. 표가 겹칩니다. 누구 표를 뺏어갔겠습니까? DJ 표입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1심에서 이인재 용의자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네, 검찰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이요 처음부터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있던 무렵에 이인재 후보 캠프에 특보가 100명 넘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특보가 한 1000명쯤 됩니다. 대선 캠프 하면. 뭐 보통 그렇죠. 대권 주자쯤 되면 보통 그렇습니다. 특보라고 하는 건 이제
특별 보좌관. 네, 누군지도 잘 몰라요. 네, 보좌관인데 뭐 그냥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김땡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10명 있었을 겁니다. 김땡수가. 그 사람이 이회창 캠프로부터 5억 원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이 김땡수가 검찰에 잡혀가서는 2억 5천을 자기가 먹고 나머지 2억 5천은 이인재 줬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충신도 그런 충신이 없습니다. 너 혼자 죽으라고 보냈는데 나 혼자 죽긴커녕 적장을 끌어안고 죽습니다. 이게 검찰이 이인재 의원을 기소한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요즘도 많죠 그런 일은. 근데 이제 이 사람이요. 이인재에게 돈을 전달할 때 이인재 의원의 부인도 있었다. 내가 부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부인부터 시작해서 뭐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다 줄줄이 다 검찰에 불려갑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검찰 하는 일 비슷합니다. 검찰 들어가서 얘기만 하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탈탈 털리고 막. 그죠. 근데 이 김땡수라는 사람이 1심, 2심, 3심 재판을 할 때마다 증언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돈을 어디서 줬는가, 언제 줬는가, 누가 받는가,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가. 말이 다 달라집니다. 어떤 호텔에서 이인재 후보를 만났다고 했는데 그날 이인재 후보는 다른 도시에 공식 일정이 있어서 거기에는 아예 가지도 않았다고. 뭐 그런 자꾸 할 때마다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어설픈. 네. 법정 공방이 계속되다가 2심과 최종심에서 이인재 피해자는 결국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이제 용의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됩니다. 네, 그렇죠. 피의자죠. 이 김땡수라는 사람의 행적을 밝혀냈거든요. 김땡수한테 빚이 한 3억 5천이 있었는데 그걸 한 방에 다 갚았다는 것. 그리고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갑자기 샀다는 거. 뭐야, 그럼 지가 다 먹었잖아. 플렉스. 이런 배달 사고가 있나? 그리고 4천만 원을 주고 갑자기 에쿠스 승용차를 샀다는 것. 아니, 이걸 합치면 5억 1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이니까 에쿠스가 싸다는 건 둘째치더라도 보통 몇 억쯤 이제 선거 캠프 관계자한테 줄 때는 너 먹으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먹어도 1% 이내로 먹지 100%를 먹으라고 하는데 그냥 다 쇼핑을 빡빡빡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다 자기가 다 먹고. 나 같은 사람이네. 손에 목돈 들어오면 다 써버려. 네, 근데 그 불법 자금도 5억 원 이상을 받으면 가중처벌을 받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서 깎았군요, 이걸. 그래서 말을 지어냈던 거겠죠. 어쩌면 누가 써준 시나리오대로 말을 한 걸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아니, A, B 정당이 맞서 싸우고 있는데 A당 사람이 돈을 받아가지고 왜 B당 후보한테 줘요? 근데 뭐 어쨌든 이제 뭐 당시 상황이 왜 검찰이 그렇게까지 이인재 후보를 탈탈 털고 그렇게 잡아갔는가?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유력자예요. 근데 여전히 이런 무리한 수사는 유력자한테 쓰이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건 좋아. 그래 이인재가 돈을 받았다고 쳐. 네. 준 쪽은 이회창은 네. 이라는 물음표는 뜨지만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 당시에 TV를 보는 모든 사람이 이인재 피해자를 욕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명을 쓴 피해자인데요. 검찰이 조사를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언론에는 이인재 피해자가 확실한 범죄자인 것처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 2월 22일, 뭐 21일 이때쯤에 나왔던 뉴스들을 쭉 보면요. KBS가 특히 눈에 띄네요. 이인재 의원 측이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라고 단정적인 보도를 해버렸죠. 네. KBS 같은 보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요즘도 그러니까 이게 그 큰 싸움이라는 게 늘 재밌는 게 멀리서 보면 요즘도 검찰이 받아쓰기 기사로 계속해서 정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더 안 믿고 더 안 믿죠. 검찰 왜 저러지? 김건희 씨 수사 안 하고 왜 저런 거 하지? 근데 예전에만 해도 20년 전에만 해도 검찰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도 이인재 의원만 수사할 게 아니라 이회창 수사했어야죠. 아니 이회창은 이미 수사를 받고 있었죠. 그 차떼기 걸.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장동 수사 제대로 했으면 국민의힘 괴멸이라고. 이게 어쩌면은 이인재 의원이 이렇게 된 두 번째 계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인재 의원에 밀착해서 이 현대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인재 의원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렇게 됐다는 게 이제 그 피닉제가 됐다는 건데요. 그 계기 첫 번째는 민자당 시절에 12.12 일으킨 군인들이 옆에서 막 술 먹이고 막
마셔라 막 이러고 그래서 이제 된 거고. 그때 첫 번째 트라우마. 그리고 두 번째가 존나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진짜로 제가 됐겠네. 그렇죠. 근데 내가 황태자인 줄 알았고 내가 전국 선거도 이긴 리더 중에 리더인데 누군지 알 수도 없는 노무현과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사인은 하지만 인터넷에 노사모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밀어내고 노무현을 당선시켰어. 트라우마. 그리고 민주당이 내 거였는데. 그리고 이렇게 당했어. 이 사람은 여당이 내 거인 적이 2번이나 있어요. 서로 다른 여당. 네. 제가 제 선배 세대의 운동권 사람들을 만나면요. 대개 보면은 원래부터 사회주의자였던 사람이 없습니다. 드물어요. 네. 드문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전 있기 때문에. 그 있으시구나. 맞다. 그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나 괜히 붙잡혀 가서 너 사회주의자지 막 이러면서 막 억울한 일을 겪고 와서는 99%가 그래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빡쳐가지고 진짜 사회주의자가 돼요. 그죠? 사회주의가 그래 그게 뭔데라고 하고 보니까 마음에 드네. 이 공안 새끼들이 싫어할 이유를 만들어주마. 그래.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죠. 이인재 씨도 그런 케이스였을지 모른다. 라는 게 제 추측인 게 붙잡혀가서 너 이회창이랑 싸바싸바 했지? 라고 하니까 억울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회창이랑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겠어. 합치게 됩니다. 이게 뭐야? 망했어요 그거. 그게 왜 동네 친구들 보면은 네. 둘이 안 친한데 자꾸 동네 애들이 둘이 사귄대요 얼레리 꼴레리 어, 하는 그러다 결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30년 뒤에 예. 너랑 사귀겠어. 핍박을 견딜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닉제의 전설이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97년 대선 때부터였지요. 그 제 속에서 알이 하나 탄생했어요. 네. 또 다른 알. 네 번째 알. YS 계열에서 보수 정당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보수 정당이 되어가고 있는 그 흐름으로부터 탈출을 하고 민주당에 갔다가 노무현 후보에게 밀리면서 갈등을 빚으면서 또 탈출을 하고 자민련 가죠. 예, 그리고 이제 충청도에서 떠돌아다니다가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도로 민주당에 가요. 가서 갔다가 다시 나와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충청도에 또 떠돌아다니다가 네. 지금은 국민의힘에 있게 된 건데 네. 놀랍게도 그 와중에 선거에 나가기만 하면 다 아슬아슬하게 다 붙었어요. 자, 심지어 노무현 탄핵 역풍도 뚫었죠. 네. 자, 극작 노동자 여러분.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웨스트윙의 메인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인재를 주인공으로만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제6공화국. 자, 이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제가 짧게만 더 첨언을 해놓을게요. 저는 이제 16대 대선의 새천년 민주당의 경선이 아직도 또렷하게 다 기억나는 사람이에요. 네. 처음에 당연히 노무현 후보는 노무현 고문은 군소 후보였죠. 경남 출신이고 YS계였고 DJ에 반대해서 꼬마민주당에 오래 있었고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또 부산 출마해가지고 질 곳만 나가고 이러니까 네. 그냥 대중 인지도에 비해서 당 인지도가 너무 낮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처음에 제주도에서 시작합니다. 보통 민주당 경선이. 네. 그리고 나서 몇 군데 지역을 자꾸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도 중반 넘어갈 때까지는 이인재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있었어요. 이인재 대세로는 6개월에서 1년 갔습니다. 네. 1년 넘게 갔습니다. 네. 대세론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 대통령은 누가 봐도 이인재였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광주에서 이겨버립니다. 그렇죠. 호남 그리고 노무현 광주뿐만 후보가요? 아니라 전남 그러니까 호남 전체에서 그 이인재 후보가 져버리죠. 광주에서 이긴다는 건 상징적인 거잖아요. 민주당 경선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이 충청권이에요. 충청권에서는 당연히 이인재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계속해서 당연히 이인재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강원도로 넘어가면서 연전연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인재 캠프가 장인 빨치산을 들고 나옵니다. 남로당 선전부장 블라블라 하면서. 네.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그게 이인재가 진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민주당은 노무현 후보를 흔들죠. 후단협을 만들죠. 정몽준으로 가자 막 이러면서. 안 그러면 이회창한테 갈 거야 막 이러면서 실제로 면봉님이 이회창한테 가고. 후단 협의라고 하는 건 이제 후보 단일화 협의회. 네. 그래서 나중에 20년 동안 정치를 못하게 될 미래를 모르던 김민석 의원 같은 사람이 막 정몽준한테 붙고 막 이러죠. 네, 그러죠. 그 시절에도 노무현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자민련에 갑니다. 주어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인재 후보가 우리 피닉재 선생은 예. 자민련으로 가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소속도 좀 지내시다가 네. 18대 총선이었나요? 그때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십니다. 네.
아니다. 자유선진당. 그쵸. 자유선진당.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회창을 만나죠. 예. 만나보니 좋구만. 그러니까 둘이 막 껴안고 사진 찍고 그랬었어요. 그죠? 아니 그냥 처음부터 싸바싸바 했으면 됐구나. 아니 근데 두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서 만난 게 10년, 20년 전에 같이 싸우고 놀고 하던 그 사람들이에요. 내 친구예요. 알던 사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날 뭐 땡땡이 화살을 맞기 전까지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날 계룡금산에 김종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니 나타나고서도 처음엔 이겼어요. 네. 한동안 승리합니다. 이 굴곡진 인생. 광고를 듣고 와서 피닉제의 인생의 후반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네, 진경호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 옥자요. 충성 경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산네이처.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들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휑한 느끼는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달콤한 거, 상큼한 거, 맛있는 거 다 있다. 꾸르꾸르. 달콤한 마카롱, 고소한 에그타르트. 배고픈 순간은 꾸르꾸르. 재밌는 얘기는 단 걸 먹으면서 들어야 됩니다. 꿀잼이니까 꾸르꾸르. 첨가물을 넣지 않고 오직 재료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수제 디저트. 비싼 재료? 밀가루와 버터의 황금 비율에 천연 바닐라 비인을 섞은 스콘이 있고요. 비싼 바닐라 빈. 초콜릿, 마시멜로우, 로투스로 만들어낸 쿠키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는 국산 씁니다. 여긴 로투스 씁니다. 자랑. 포르투갈 방식의 정통 에그타르트도 있습니다. 에그타르트 리뷰 확인하십시오.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단맛이 생각날 때도 엑세스몰. 꾸루꾸루의 에그타르트와 쿠키와 스콘을 만나봐 주십시오. 초반에 달달했지만 정치인의 인생사는 달달할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나 그가 아주 오랫동안 대선 주자였거나 매우 다선 국회의원이었다면 말이죠. 네. 이인재는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전성기가 끝났어요. 이제 맞수는 더 이상 노무현도 아니고 김대중도 아니고 이해창도 아니고 김종민이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이인재 후보가 그렇게 된 이유가 원래 본인은 되게 그 가장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각광을 받았던 건데 막 리틀 박정희 막 이런 얘기 하고 다니고 다른 후보를 막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이러니까 원래 있었던 이미지랑 너무 안 맞잖아요. 그렇게 돼서 본인의 가치가 폭폭폭 떨어졌던 건데 이인재 씨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2004년도에 검찰이 나를 털었다. 막 나 끌고 가가지고 막 누명 씌웠다. 그래가지고 날 미워한다 검사들이.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인재 씨가 그때 이제 그거 하나 중요한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천천히 보수화되면서 천천히 얼마죠? 20년간 보수화되면서 변절자로 나중에 남게 되는 사람들은 다 이 소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표적으로 괴롭힌다. 악의를 가지고. 네. 그런 사람은 있는데 10사람이 그러는 걸 100만 명이 그런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거든요. 그때부터는. 네. 결국 2006년도에 그 최종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그때도 이제 이인재 후보는 처음부터 계속 굴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만 늘상 빼놓지 않았던 말이 정권이 정적인 자신을 죽이려고 정치 보복을 한다라는 말이었어요. 이때부터 이인재의 캐릭터가 본격적으로 적이 없이 귀여워집니다. 정사 갤러들이 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고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어이 귀엽구만. 정권이 자기를 탄압한다라고 하는 건 정권이라는 건 이제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입니다. 라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인재 선생께서 잡혀가기 1년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그 검사와의 대화 이러면서 이제 그 검찰과 완전히 되게 심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현대사에서 검사들이 가장 싫어한 대통령 지금도 노무현입니다. 네. 그때 억울하고 분했던 거 20년간 분풀이하는 중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또 이제 2003년에서 2004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정치적인 위기를 맞았고요. 그럼요. 이인재가 안 가본 당입니다. 이인재 프리 정당 현대사에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도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한나라당. 이인재 용의자가 재판정에 섰던 시점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있었습니다. 노무현은 지금 이인재 때리는데 시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고 막 지금으로 함부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게 이재명은 당시에 맞수였고 그때도 지지율이 윤석열보다 더 높았고 지금도 지지율이 훨씬 높아요. 근데 이인재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검찰을 시켜서 이인재 선생을 밟았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이 아닐 겁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죠. 불가능했고 그리고 정신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도 이인재 선생이 당시에 정치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것은 자신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다 자기를 욕하고 있고 그런데 왜 그런 일을 자기가 겪어야 하는지 왜 그렇게 된 건지도 이유도 모르는 상황. 그래서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좀 이상한 음모론을 주장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2022년에 이인재 국민의힘 고문은 지금은 이제 2022년입니다.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해괴한 논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최근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러면서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검찰 수사를 잘 받으라고 이재명 대표를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니 본인께서는요. 검찰이 잡으러 올 때 바리케이트까지 치고 저항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불 뿜는 가스통 놓고 막 농성하고 그러던 와중에도 싸이월드는 관리를 하고 계셨었고 손이상 어린이의 꿈을 받아주었어요. 지금 민주당과 비교해도 아주 과격해요. 그러니까 이럴 데 없이 과격해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반발한다고 이렇게 막 바리케이드 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그 2023년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피닉제께서 네네. 야. 이재명 대표가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돈이 전달됐다면 제3자 뇌물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말을 하면 본인이 뭐가 됩니까? 본인은 유죄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재수사가 시급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특보가 돈을 5억 원을 받았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혼자 꿀꺽했는데 자기는 자기가 받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다른 사람 그 특보의 허위 자백에 의해서만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자기는 돈을 받은 적도 없었는데 누가 나에게 막 뇌물 줬다고 막 그런 걸로 뻥을 친 것만으로 막 검찰에 불려다니고 지지자들은 한 손에 화기를 한 손에 가스통을 들고 있었는데 자기를 지키려고 그 억울했던 부인까지 막 검찰에 막 잡혀가고 막 실제로 1심 재판에선 지기도 하고 억울하게 그런 사람이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야당 대표 겸 대선 주자에 대해서 왜 당시에 검찰이 자기를 때려잡을 때 쓰던 논리를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예,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인재 고문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3자 뇌물죄라고 주장하면은 다시 자기도 그렇죠. 20년 전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어제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드렸던 질문입니다.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건가? 좀 비슷한 현상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김지하 작가가 박정희 독재 시절에 정말 괴로운 일을 당했던 그 김지하 작가가 갑자기 뜬금없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주적인 정세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주적인 변화와 연결돼서 타임앤 스페이스가 새 시대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김지하 작가의 설명이었는데 유니버스가 이상하잖아. 이상한 말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때 사람들이 김지하 작가를 흉보거나 웃음거리로 삼거나 그랬습니다만 그렇죠. 사실은 이게 뭐 나쁜 사람이나 웃긴 사람이 아니고요.
망가진 사람이고 안타까운 사람인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네, 사실은 사람이 너무 심한 고통을 받으면 자기 자신을 놔버릴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예로 시베리아로 추방돼서 온갖 고생을 했던 도스토예프스키가 갑자기 극단적인 황제파가 돼서 극우파가 돼서 막 미친 소리만 하고 다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훌륭한 한국 신민의 메신저로 거듭난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많이 있죠. 너무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억눌려서 막 한 달 동안 샤워를 안 하는 사람처럼 그런 심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의지가 굳건한 사람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에 굴복합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의지가 굳건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나쁘다고 비난하거나 웃기다고 조롱을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가까운 예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몇 년도 아니고 불과 4년 전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선배 언론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당시의 대선 주자와 뭐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검찰발 뉴스에 많이 길들여진 분들이라서 네. 그 형님도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낙연은 라임 옵티머스 수사가 구체화되면 뭐 곧 잡혀 들어갈 거다. 검찰의 수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높을 때 시작되고 지지율이 낮아지면 끝나거나 잘 끝내서 그를 피의자로 만든 다음에 지지율을 떨어뜨립니다. 적어도 대선 주자급에서는 이런 식이에요. 이낙연 캠프, 이낙연 주변의 이제 지지자들 그리고 이낙연 주변의 정치인들 특히 많이 억울해했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많이 논의되던 게 뭐죠? 관련자가 그 옵티머스 관련자가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 복합기 76만 원어치를 내줬대나? 76만 원. 예. 네. 그게 뭐 정확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검찰발로 나와서 있어 보이는 피의 사실이 그거밖에 안 나왔던 거예요. 아직 그때까지. 억울할 만하죠. 그런 정도를 내가지고 할 정도면 강압수사를 꽤 많이 했을 거고 강압수사를 받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측근 중에. 그래서 2022년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걸 이재명보다 먼저 당했던 이낙연은 왜 저렇게 모질게 굴까? 불과 1, 2년 사이에 무슨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경험으로 인해서 얻었던 지식이 어떻게 왜곡됐길래? 그러니까 많은 보수 정당 아닌 곳의 대선 주자들이 많이 겪는 일이거든요. 예, 그걸 더 먼저 겪었던 사람이 이인재였었습니다. 그러네요. 아무튼 저 궁금증도 제 궁금증도 선생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이인재 선생의 인생 후반기는 단순히 탈당과 출마를 반복하면서 피닉제가 된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럼요. 우리 지금 자세히 봤잖아요. 사실은 생존 욕구가 있었습니다.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로 그냥 그것으로 인생 후반을 살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언제 갑자기 붙들려가서 이상한 누명을 쓰고 막 뒤집어 쓰고 인생에 좆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계속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건 현실 정치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감각인 것 같아요. 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욕구가 없이 다선하고 대선주자 되는 사람 없을 거거든요. 네. 그 감각은 있는 거예요. 그건 상스러운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심리적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기를 점점 놔버린 건데 힘센 사람한테 붙죠. 점점 그 힘을 아주 폭력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조직, 단체, 뭐 세력에 가까이 가고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면 그런 사람들이 내는 소리 비슷한 소리를 내줘야 돼요. 태극기도 흔들어야 돼요. 거기 붙어서 자기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실 이런 게 좀 약간 극우의 멘탈리티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행해지죠. 제가 이런 캐릭터가 생각이 나네요. 그 광풀 씨의 만화 26년에 등장하는 경호실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광주에 진압군으로 투입됐다가 PTSD가 크게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그 사람을 완벽하게 긍정하고 찬양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저는 그 보수 정당 행사 진행하러 가서 정말 더없이 깊은 한박 웃음을 보이는 노정태 씨의 얼굴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안정감을 느낀다고 착각하나 보다 지금. 박근혜 때 청와대가 작성한 살생부 리스트에 이인재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가까이 가고 막 그렇게 해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사람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자기 자신을 더 막 지키기 위해서 그 박근혜 청와대에 맞서서 뭐 어떻게 막 떨쳐 일어나든지 할 텐데 말년에 이인재 의원은 오히려 더욱더 친박에 붙습니다. 더욱더 친박에 붙어서 더욱더 친박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충성에 부족했나 봐. 그래서 젊은 기자들은 그를 그냥 친박으로 기억합니다. 네.
친박보다 더 험하고 나쁜 말들을 하고 태극기 부대랑 같이 광화문에 돌아다니고 바로 이렇게 된 사람이 젊었을 땐 광주특위 활동을 했던 오공청문회 스타였고요. 네. 13대 국회에서 가장 젊고 진보적이고 지적인 의원으로 꼽히던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청취자 여러분 댓글 남겨주세요. 이인재 의원 젊었을 때 이인재 의원에 대한 추억이요. 한때는 정말 굉장한 노동부 장관이었고 지금 4대 보험으로 되어 있는 실업급여 제도를 만든 장관이었고요. 경기도지사로서도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도 6번이나 당선되면서 한국 정치를 지금의 뭐랄까 양당 구도로 만드는 데에 그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양당 모두에서 양쪽 다 대활약을 하면서 제3당까지 가면서 이런 네. 사람이 없어요. 이인재 의원밖에. 그러니까 네. 1당, 2당, 3당을 다 가본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당을 다 거부하면서 제3의 길까지도 본인 스스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21세기 한국 정치에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 그냥 그 세 개의 당에 세 종류의 당에 그냥 갔던 것만이 아니라 다 요직을 맡았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이회창하고 합친 거였는데. 지금 나머지 하나의 유일한 옵션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진보. 사회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입니다. 진보당이나. 원내정당이거든요. 뭐 이게 제3의 길로서 그렇게 했었던 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양당 구도를 스스로가 개선 혹은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합니다. 정말. 이인재 선생은 비록 지금은 저렇게 되셨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사정권 시대에 뒤이어서 삼김시대가 있었는데 그 삼김시대와 지금의 우리 시대 사이에 이인재 시대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인재 고문을 당적을 막 열 몇 번 바꾼 사람 혹은 막 피닉제, 불사조, 태극기 부대, 전광훈 꼬봉 이런 걸로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꾸 코끼리를 언급하지 마세요. 그런 모습은 안철수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런 모습은 이인재 선생의 인생 말년에 너무나 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던 것뿐입니다. 아팠던 거다. 그렇던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인재 고문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무력으로 검찰에 저항했던 남자. 그 와중에 신구 신청을 받았던. 예. 이게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건 이게 양산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영웅호걸이란 뜻입니다. 비록 검찰이 막 주변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육 만두로 만들고 있어요. 비록 붙잡혀가긴 했지만. 그러고 보면 임충이나 노지심의 서사는 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공권력이 무리하게 부당한 그 탄압을 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저 도적대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바리케이트 치고. 그리고 무리한 검찰 수사의 피해자이자 그 와중에도 싸이월드 일촌 신청을 받았던 따뜻한 사람. 손이상의 일촌, 싸이 기준. 어린이 손이상이 감명받았어요. 저는 이인재 씨를 그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정말이지 인간이란 무엇이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까지 되는 것일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네. 다시는 권력의 횡포랄까요? 혹은 그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고 자기 자신을 내버리고 몰락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 문장만큼은 동의합니다. 그렇죠. 다른 건 잠시 후에 부정하죠. 오늘만큼은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을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을 검색해 주십시오. 인제 눈물을 거둬. 그렇습니다. 술 취한 아저씨가 되었다.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의 결론은 어느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전부 다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전부는 아니에요. 자, 저의 결론은 쌤통이다. You deserve it. 넌 이렇게 당해야 돼. 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의 크기는 사람이 제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넘어가는 때가 옵니다. 지금 대선 주자급 되는 정치인들은 다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의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정도의 권력력 없이 정권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권 잡은 다음에 잘하면 그것도 인정받을 수 있겠죠. 미친 사람 취급 안 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 닿았으면 이미 불에 된 상태라 온몸이 불에 둘러싸인 불사조가 되어도 사람들이 구원해 줄 수 있는, 즉 커뮤니티가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범주는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유명인과 정치인의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구원해주기엔 너무 멀리 갑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그 권력욕이 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그 권력욕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의 좋은 자질이기도 해요. 그럼요. 권력욕이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그러면은 뭐 이상하게 일이 갑자기 막 진행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매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욕이 너무 이상하게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시간이 저한테 좋았던 이유는 이겁니다. 좋았다고요? 예, 사람은 좋았던 부분이 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조금.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커뮤니티에서 정치를 해서 성공하려고 하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어떤 고통이나 유혹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망가질 수 있어요. 말년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 트위터에서 그런 실수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말년에 뭘 잘못했는지를 가지고 평생 놀려먹는다. 평생 조롱하고 혐오한다. 그러면 그 후대인들이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혐오만 남아요. 대신 업적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선생 표현대로 말하면 맛 가기 전까지. 저는 조금 다른 게 두 가지를 다 기억하면 어떨까 싶어요. 나눠서. 그게 맞는데 그렇죠. 그 말씀이 맞는데 실제로는 요즘은 놀릴 것만 기억하잖아요. 욕할 것만 기억하고 말고 맛 가기 전까지 잘했던 것도 같이 기억하는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한쪽만 기억하는 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현충원에 누워 계신 분들 가운데 좋은 일을 하셨던 분들 많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막 그 독재에 부역한다든지 그 친일파였다든지 뭐 그런 식이 있어서 또 안 좋은 면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나오는데요? 까도 기억할 업적이 안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본인이 다른 일을 하실 때도 정치를 하실 때도 이인재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억울한 사람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큰 일은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그래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좀 쉬시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회는 이인재에 대한 공천을 거두어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역시 아저씨는 참을 수 없어. 인간에 대한 궁금증을 담는 이번 주의 이상평론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궁금해하던 건 아직도 답은 못 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인가. 내일 이 시간에 창사 10주년 특별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